이동훈입니다. 오늘 디카로 쓰는 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초대 강사 박수빈 교수님이 들어오셨고요. 지금 박수빈 선생님한테 호스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쓰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 이동훈 시인으로부터 사진으로 시 쓰는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초대되어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제에 맞게끔 사진으로 시를 잘 쓸 수 있을까를 잠깐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사진으로 시 쓰는 거 이거 화면 띄웠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하고 시는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지로 만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시도 이미지를 잘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팩트를 말씀드리냐면 사진으로 쓰는 시는 그러니까 특히 디카 시는 5행으로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짧으면서도 그 강인한 효과가 있으려면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임팩트 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들의 사는 모습들을 갖다가 글로 쓸 텐데 사물에 비유해서 써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는 뭐냐면 우리 인간 군상들의 천태만상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뭐 파란만장하고 막 살면서 길흉하봉이 다 있고 우여곡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로 옮겨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고 샘내고 속상해하고 이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에는 이미지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감정을 그대로 단어로 그대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 마음이 슬퍼요. 그러면 이 슬픈 건 나는 슬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 슬픈 것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비유를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내 마음은 슬퍼 이것을 내 마음은 썩은 사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해지죠. 그죠? 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상을 통해서 비유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비유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 여러분들 저는 이따가 제가 신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신발에 대한 비유들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은 뭐냐면요. 이 비유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은 슬퍼, 내 마음은 괴로워 이것을 말하고 싶을 때에 내 마음은 썩은 사과야 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썩은 사과에 마음이 실리도록 했던 이런 사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습을 잘 안 될 때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키워드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는 기본적으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대상을 통해서 말할 때에 그냥 길은 길이다, 집은 집이다
라고 말을 하면 시적인 요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장르 중에 산문을 줄여놨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시는 시 장르가 가질 수 있는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라는 장르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길은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길을 집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냥 비운을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문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문이 있어요. 그럼 이 문은 소통의 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 사람 벽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문을 벽으로도 바꿔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나는 내 주장을 펴지 못하고 벽에 붙어서 살았어. 이렇게 하면 나는 벽처럼 살았어. 나는 벽지로 살았어. 이렇게 나는 벽지야.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딱 붙어서 벽에 붙어서 있는 그런 벽지의 답답함이나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을 비유할 때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집인데 요즘의 집들은 정말 잠깐만 잠만 잤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기 바쁜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잠깐밖에 쉴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아까 그 문을 벽으로 생각해보자 또는 벽을 문으로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벽을 통해서 담쟁이에 대해서 쓴 시인이 있죠. 그래서 남들은 이걸 벽이라고 할 때 담쟁이는 그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가죠. 그런 데서 바로 시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육지가 바다라면 그죠? 예,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뭐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물이 식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역지사지죠.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주장만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입장이 되어본다면 그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를 쓸 때에 역지사주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그 이미지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다. 그 접근할 때는 비유적인 것을 쓰는데 그 비유적인 것은 바꿔서 생각이 잘 안 나면 바꿔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임팩트 있는 디카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짤막하게 키워드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제목을 감정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이힐을 위에서 아래로 찍었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 각도도 중요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보는, 네, 보면 여기서 제가 장미 가시 같은 말에 찔리며 사랑합니다, 고객님. 오늘도 뒤꿈치에 물집 잡히는 마음. 갑갑한 저 트리오 했잖아요. 이거는 발표했던 건데요. 여기에 신발 제목하고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라서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신발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서비스 종사자들의 입장이 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계속 힘든 가정에서 하이힐을 신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참 고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일부러 찍었고요. 그리고 제목도 신발하지 않고 이렇게 감정 노동자라는 제목을 달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갑갑들 보면은 갑질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갑하다 할 때도 이렇게 갑을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예, 갑이라고 써봐 한자를 병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를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도훈 씨는 얼마 전에 보니까 시마 여러 번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사진으로 에세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사진으로 디카 에세이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신발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신발에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신발장을 열었더니, 신발장 안에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신발장 안에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산발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신발은 막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에도 있고 하이도 있고 통굽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만 잡아서 그 중에서 특징적인 어떤 것들만 잡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제가 신발을 찍어 놓고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노래를 신으면 노래가 되고 눈물이 속상할 때 눈물이 나는 신발을 신으면 눈물이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부르트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제가 헌신이라고 했죠. 신발이 낡아가는데 그 낡아가는 신발을 우리에게 희생하는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니 내니라고 한 것은 너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할 때에 그래서 왼발 오른발이 짝을 이루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감정 노정자는 발표한 시고 너니 내니 하고 이 외발은 발표하지 않은 시예요. 이도훈 씨에게 얘기 듣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서 제가 또 신발과 연관지어서 써봤던 겁니다. 예. 그리고 길거리에 마침 길거리에 신발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애기 신발을 봤는데요. 이 애기 신발을 보면서 제가 저 짝이른 신발 한쪽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요즘에는 이혼한 부분들도 있고 재혼한 부분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여러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가족의 그런 이미지로 떠올린다면 왼발 오른발이 부부가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발이 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밟은 양육권 도장 진한 둥지에 스민 냄새 헤어지는 아이는 신발 한 짝을 잃는다. 그런다고 잊혀질까? 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디카시는 5줄 정도로 짧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면 이미지와 어우러지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만 가지고도 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고 또 색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샌들을 떠올리면 여름 내내 샌들은 얇은 끈으로 딸랑딸랑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딸랑딸랑보다 끈으로 매달려왔던 삶 그리고 또 어린 딸이 언제 자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처럼 쑥 자라있는 신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었고요. 남편의 그 구두끈을 보면서 구두끈을 남편이 묶을 때는 나비 모양으로 묶어지잖아요. 쬐끄맣게. 그 나비가 안전 덕분에 날아갔다가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저희 어머님은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못 걸으시게 됐을 때 그 신발의 이미지는 되게 슬펐거든요. 이런 것들 아무튼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게 신발이라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소재에 집중적으로 매달려 보시면 더 좋은 쓸거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는데요. 어떤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글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빈 교수님이 다녀가셨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이게 어서 오시고요. 이게 호스트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분이 이제 그 운영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박수빈 교수님이 뒷가시에 대한 짧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진과 시의 공통점, 그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진과 시가 결합된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미지나 뭐 진술이나 묘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에 대한 작품들 우리가 쭉 봤는데 역시 그 감각적으로 시어를 잘 끄집어내서 은유를 많이 가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신발만 보고 신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이 갖고 있던 뭐 헌신이라든가 그쵸? 감정 노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접목시켜 갖고 작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에세이. 우리가 그 디카로 쓰는 글인데, 디카시도 있지만, 디카 에세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뭐 제가 처음 만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전에 포토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한 장의 사진을 갖고서 이야기를 이제 쭉 전개하지 않습니까? 디카시 같은 경우도 한 장의 사진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데 5줄 만에 뭔가를 이렇게 완성짓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어요. 사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너무 길면 또 안 되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에 5줄로 우리가 디카시를 완성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많은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책도 보게 되고 또 글도 쓰게 돼요. 그래서 글이 예전처럼 우리가 꼭 뭐 책상에 앉아서 원고지에 쓰고 막 이러는 시대에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이제는 편하게 아무 데서나 아무 곳에서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디카 에세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카 에세이는 뭐냐?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요. 한 장의 사진으로 끝나면 할 얘기가 사실 없고 또 제가 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진을 찍어서 넣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블로그 같은데 글을 쓰는 형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뭐 글을 쓰고 사진을 넣고 글을 쓰고 사진을 넣고 이렇게 글과 사진이 섞여 있어가지고 쓰는 형태인데 저는 그런 형태가 참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많이 쓰는 그런 매체에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글보다는 이제 사진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글 쓰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 페이스북 같은 게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위주로 돼 있어갖고 글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올리시고, 물론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올리시지만, 사진을 올리게 되면 사진이 이제 밑에 이제 다 한꺼번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은데 글하고 사진하고 섞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또 자유스럽게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블로그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디카 에세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를 쓴다는 거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또 오늘 뭐 잠깐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수필을 쓰시는 분들이 또 시를 잘 쓰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세이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세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에세이는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 뭐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에세이 하면 형식이 없다, 자유롭게 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 장르 중에 가장 포괄적인 장르가 이제 수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기라든가 뭐 유머스러운 이야기라든가 뭐 기행문, 감상문, 뭐 편지, 일기, 뭐 소평론이라고 해서 가볍게 쓴 평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수필에 이제 포괄적으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필이 어떤 형식이 없고 자유스럽게 쓴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수필도 나름 어떤 수필의 이제 틀이 있고요.
수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수필 분야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또 수필 모임이라든가 수필가들을 통해서 그 수필의 격에 맞는 그런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막 쓰는 게 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음악가, 미술가, 그다음에 그 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작가들, 물론 이제 훌륭하신 작가분들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쓰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글을 너무 쉽게 쓴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글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수필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냥 수필은 형식이 없으니까 그냥 막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필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필 공모전이 상당히 많죠. 예. 큰 공모전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동서문학상 같은 거 여성 작가들에게 이제 등용의 기회가 되는 동서문학상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을 받으신 그 이은정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세이 부분 우리 이은정 작가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셔가지고 또 과연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 잘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세이를 써서 디카 에세이라는 것도 작품을 또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프린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에세이는 에세이와 미셀레리 이런 것들이 나눠졌다 이렇게도 돼 있고요. 공식적인 에세이, 비공식적인 에세이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에세이는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수필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 무겁다고 그래서 이제 중수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주관적인 이야기,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쓰는 경수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라톤의 대화록이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몽테뉴의 수상록 이런 것들이 다 에세이 형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동양문화권에서 보면 그럼 수필이란 말을 언제 처음 쓰게 됐냐면 중국 남송 때 홍매의 용제수필에서 처음으로 수필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에서 나오는 많은 그 열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필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지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삼국지가 이제 크게는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가 있고요.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가 있는데 정사 삼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쭉 전개한 이런 인문 열전, 이런 전쟁 열전, 이런 열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는 약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의 이야기가 이제 첨삭이 된 그런 소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똑같은 것을 보고서 왜 나관중은 수필이 아닌 사실적인 기반이 아닌 소설을 썼는가? 근데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이미 나관중이 그 삼국지연의를 쓸 때는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관우나 제갈량이나 유비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영웅시되고 어떤 그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우 같은 경우는 관왕이나 관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무신으로서 어떤 그 신앙의 숭배의 대상까지도 이렇게 올라갔고, 제갈공명 같은 경우는 지혜의 화신, 유비 같은 경우는 명장, 무리를 이끄는 유독한 어떤 인물, 이런 식으로 이미 영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관중이 이제 삼국지를 집필하면서 그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거를 이제 다 흡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역사 위에서 가공 이야기가 계속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선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가공적인 인물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세이라는 거는 가공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전개하는 게 수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쭉 보면 되겠는데요. 뭐 문집이나 잡기나 뭐 야록이나 만필이나 총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수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아마 금화 피천득님의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학창 시절에 배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필이죠. 그래서 피천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인이고요. 영문학자시죠. 그래서 번역서도 많이 내셨는데 수필을 쓰시면서 수필로 이제 호평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것, 이거는 이제 여행 이야기인데요. 연암 박지원의 이 열하일기 같은 경우는 한 두꺼운 책 한 2권 정도, 뭐 이 정도로 된 좀 상당히 양이 많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연암 선생님의 그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연암 박지원이 그 중국 사절단에 이제 합류하게 돼서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연암 선생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뭐 끼어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 이제 황제가 여름 휴가차 그 열하지방이라는 곳에 온천을 가요. 거기에 이제 그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왕의 그 휴양지가 이제 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절단이 열하까지 가서 그 중국 황제를 아련해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얼마큼 이 책이 솔직하냐면, 물론 이제 그 연암 선생님이 인간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헤어지고 아쉬워하고 막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거는 사회개혁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진문물인 중국을 보면서 뭐 백성이 뭐 어떻고, 좀 당시 조선 임금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삼족을 멸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발표를 못하죠. 발표를 했다가는 이제 삼족이 멸할 테니까 그거를 발표를 못하고 옷장에 숨겨놓습니다. 옷장에 숨겨놓는데 그 연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책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책을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책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몇 대가 흘러가요. 몇 대가 흘러가서 아주 나중에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인데, 이 책이 참 솔직하고 그런 내용이 많아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세이라는 것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끼리 이야기가 나와요. 코끼리. 연암 선생님이 이제 중국을 그 사절단으로 가다가 코끼리를 구경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엄청난 그 큰 괴물 같은 건데 다리도 막 절구통 같고 코는 또 뱀처럼 길고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연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책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한번 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내가 동해 갔을 때 그 새벽녘에 나갔는데 아침 안개가 해변가에 자욱하게 꼈는데 그때 멀리서 어떤 큰 물체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 코끼리였나 보다라고 해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면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세이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절단 얘기가 나와서 또 좀 더 얘기를 들으면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들은 좀 이렇게 출신 성분이 좋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갖고 선발이 됐고요.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들은 2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주 세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뭐
서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본 사절단으로 뽑혔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배가 그렇게 안전하고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전했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다가는 죽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중국 사절단에 합류를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 사절단에 합류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금이 귀향을 보낼 때도 아주 죄를 졌는데, 진짜 미운 사람은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대요. 그래서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뭐 풍랑 만나서 이제 죽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라도 네가 살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하늘의 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귀향 보낼 때도 미운 사람은 제주도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XA의 특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인데요. 형식이 정해지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쓰는 거는 아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소재를 갖고 있다. 개성적인 그런 글이다. 비전문적인 글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꽃이 좋고 뭐 꽃말이 이거고 뭐 이런 정도의 글보다는 내가 그 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쓸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고백적이다. 예, 고백적인 거죠. 예. 이 고백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글이라는 게, 우리 문학이라는 게 내가 써서 내가 이제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서 그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고백적인 것이 더 좋지 않나. 뭐 신변잡기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카 에세이도 이제 곧 쓰게 되는데, 그럼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뭐냐? 저 에세이 쓰는 방법 제가 해놨는데, 1번, 수필쓰기는 우리 주변의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 모든 글쓰기는 관찰이죠. 우리가 시를 쓴다든가, 소설을 쓴다든가, 에세이를 쓴다든가, 글 쓰는 것 자체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관찰, 사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필은 읽는 맛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읽는 맛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써도 이 사람이 쓰는 글은 재밌고 감동적인데 왜 내가 쓰는 글은 그런 게 없을까? 이거는 이제 글의 맛. 우리가 이제 문체라고 보시면 돼요. 문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체 얘기를 했죠. 문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필사밖에 없습니다. 필사.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체의 특징, 좋은 점, 그런 걸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그 조사 하나, 토시 하나,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읽어가지고는 효과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쓰면서 우리가 그분의 문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 읽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 책이라고 해서 하루 내내 읽어가지고 다 읽었다. 이거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매일 꾸준하게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학습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필사를 하게 되면 더 천천히 쓰고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학습 효율이 높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쓰는 글에 내가 글을 쓴 거를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그렇게 감동받는 것 같지 않다. 내 글이 재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사를 통해서 좋은 문체를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이 감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설처럼 인위적으로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적인 고백적인 감동.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에세이를 보면 감동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수필은 따뜻한 글이다라고 봐도 돼요. 시는 뭐 항상 따뜻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수필은 거의 모든 작품이 감동적으로 끝나고 뭐 슬프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하는 말,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늘 얘기하는데 기승전 공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필은 기승전 감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동적인 글을 쓰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카 에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은정 선생님 한번 모시고 에세이 쓰는 얘기 한번 더 듣고 나서 이제 디카 에세이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세이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잠깐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쉽게 시를 쓰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은유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을 처음 쓰시는 분도 있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시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다시 직유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뭐 직유법은 뭐 그렇게 할 얘기는 많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유법을 이용해서 시를 많이 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한 게 이제 직유법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 현대시의 특징은 직유법보다는 이제 은유법이 많다. 은유법을 잘 쓴 시가 현대적인 시다, 현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직유법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직유법도 씁니다. 쓰는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직유법이 뭐뭐 같이처럼 듯이 인양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으면 원관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성질, 예를 들어서 달 갖고 얘기 든다면 내가 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달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난 달이 아주 동그랗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동그란 걸 이제 설명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쟁반 같다는 쟁반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쟁반같이 둥근 달 하게 되면 읽는 사람이 화자가 달의 어떤 둥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직유법인데요. 그러니까 원관념도 쉬운 거고 보조관념도 쉬운 겁니다. 쉬운 걸 갖고 와서 쉬운 거랑 매치시켜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직유법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표현 방법이 너무 진부적인 걸 쓰거나 너무 일반적인 걸 쓰게 되면 감동이 별로 안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를 쓸 때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써버리면 뭐 처음 초등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그 표현을 처음 들었으니까 괜찮아 멋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쟁반같이 둥근 달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거를 또 찾아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을 쓰되 너무 쉽거나 너무 일반적인 것을 쓰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탐구해가지고 새로운 표현법, 조금 더 신선한 표현법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직유법을 쓰자. 그러면 시가 조금 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느낀 것. 어떤 사람은 뭐 발견한 것을 얘기한다, 풍경을 얘기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정시가 되겠죠. 서정시. 근데 우리가 서정시에서도 풍경이나 발견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느낀 거가 있어야 돼요. 느낀 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느낀 감정, 느낀 점 등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새롭게 전달해 보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느낀 것을 전달하려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게 되면 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왔어요. 바다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오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시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다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어떤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뭐뭐 같은 바다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읽는 사람이 그 바다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느낀 감정처럼 똑같이 읽는 사람도 그 느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직유고 또 직유가 은유가 되는 거고요. 은유가 또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개가 각각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직유를 이용해서 시를 이제 쓰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상투적인 걸 쓰게 돼요. 너무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읽어도 읽은 사람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왜? 표현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내 감동을 구체적으로 읽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내 느낀 감정을 읽는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그 보조관념을 어떻게 끌고 갈지, 뭘 끌고 올지,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사색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성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직유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또 아까 그 박수빈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너무 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이 깨지죠. 예. 그래서 신발 얘기를 해도 신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시에서는 요거, 이 시에서는 요거 딱 한 가지씩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 한 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파고들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루에 한 문장 만들기 새롭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신박하게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자.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직유법을 이용한 그런 시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직유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를 쓰되 그 쓰는 그 문체를 너무 흔한 문장 이런 걸 쓰게 되면 별로 읽는 사람이 그 시를 읽어도 감흥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신박한 뭔가를 계속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휘가 딸리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국어 사전 읽기 이런 것도 여러분 하루에 뭐 한두 장씩 뭐 점심 먹고 쉴 때 한 장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어 사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어떤 그 시창작 책 이런 데 보면 도표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운데 들어가 나는 가로를 했다 이래놓고 이 가운데 들어갈 거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한 책들이 있어요. 뭐 다이얼식으로 막 짜맞추듯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내가 느낀 것을 내 안에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다이얼식으로 짜맞추기식 뭐 이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아무거나 막 갖다 놓고 해서 이상한 특이한 색다른 어떤 문장을 딱 내놓는다는 것은 물론 그게 이제 색다르고 멋있는 문장이 될 수는 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책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어휘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책을 읽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우리가 잘 쓰려고 하면요 안 써져요. 예.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시를 내서 뭐 멋진 시를 써봐야지 하고 쓰면 절대 안 써집니다. 그래서 시는 강제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쓰여지는 거예요.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순간에 그 물체를 봄으로써 느낌으로써 발화되는 그 순간에 시가 쓰여지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잘 써야지 막 이렇게 해서 뭐 이상한 단어 막 갖고 와가지고 막 퍼즐 맞추듯이 막 맞춰가지고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기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주기법이 쓰인 몇 편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법 얘기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기법도 중요한 게 사실은 주기법에서 은유가 나오고요. 은유에서 상징이 나와요. 예. 그래서 상징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상징까지 쓰면은 이제 굉장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은유를 이번 기회에 마스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광 시인의 철조망입니다. 머리가 다 허해지도록 수습이 되지 않는 어떤 정신 문제가 있다면 더도 덜도 아니고 여전히 10대 양아치들 팔뚝 담배빵 같은 성가신 어지러움증 같은 게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거나 태어나기 전부터 몸에 찍혀 있던 것. 뭐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하는 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성가신 어지럼증이 있대요. 어지럼증. 성가시죠. 원인도 몰라요. 뭐 병원 가보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죠? 평촌에 있는 그 병원을 몇 번 가봤었는데 제가 어지러운 건 아니고 근데 그 어지럼증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아예 그 어지럼증 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보면 그 어지럼증을 그럼 뭐라고 생각했냐면 10대 양아치들 팔뚝 담배빵 같은 그런 어지러움증. 예, 그 담배빵 이전에 이렇게 자국이 남았어요. 철 모를 때 한 그런 건데 그 이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어지럼증을 표현하는데 과연 이 어지럼증을 어떻게 표현해야 읽는 사람이 맞아, 그렇지, 그런 감정을 확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인은 담배빵 같은 어지럼증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거를 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는 신용목 시인의 크로스라는 시인데요. 톱날이 지나갈 자리를 그어 놓은 것처럼 철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철로가 생긴 이후 가장 긴 비라고 했습니다. 창밖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가운데가 툭 쪼개져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쭉 시작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철로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를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배경이 지금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창밖만 보고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약간 우울한 침체된 그런 분위기인데 철로길이 뭐처럼 생겼냐 봤더니 톱니길로 지나갈 자리를 쭉 그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톱질을 하게 되면 톱으로 먼저 내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톱으로 한번 살짝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대로 막 톱질을 하는데 그 철로가 그것처럼 이렇게 쭉 나 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쭉 읽어보면 긴비라든가 긴 것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그 길다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 공부하면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젊고 유망한 시인들의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김중일 시인의 얼굴빛이라는 시입니다. 얼굴빛. 이 시를 보면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다. 거기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비행선이 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밀가루에 빠진 찹쌀 도넛처럼 미세먼지로 가득한 공중에서 해가 뒹굴다가 해걸음 검은 기름처럼 펄펄 끓는 저 서쪽 산속에서 바삭하게 튀겨질 것이라고. 혼자 잠시 할 일 없는 딴 생각에 빠진 순간 그만 낫다리 건져 올려지고 하품처럼 짧은 꿈을 꿨어. 이렇게 쭉 시작하는 전개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보면 그 미세먼지로 가득한 공중이 뭐처럼 생겼냐. 밀가루에 빠진 찹쌀 도넛 같다. 그리고 서쪽 산기슭에 피는 그런 붉은 노을 이런 거를 해걸음 검은 기름처럼 펄펄 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도넛 가루 그다음에 기름 속에서 펄펄 끓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잘된 표현 같고요.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를 또 보면 그 차유효 시인의 그 침투라는 시거든요. 보면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숨만 생각한다. 커다란 바위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손바닥으로 물이 들어온다. 나는 서서히 빠져나가는 물 모양을 떠올리고 볼 수 없는 사람의 손바닥을 잡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시인데요. 보면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숨만 생각한다. 커다란 바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숨 쉬는 것만 생각하고 숨을 아껴야 되고 그 모습이 마치 바위 같다라는 거죠. 예. 정말 바위 같죠. 예. 그래서 커다란 바위가 된 것처럼 물속에 잠겼을 땐 숨만 생각한다. 그래서 문장이 좀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법인데, 그러면, 지구법을 전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읽는 사람들이, 내가 겪은 그런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뭔가를 느껴서 표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또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게끔 어떤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신선하고 이색적이고 요새 말로 신박한 그런 걸 갖고 와서 쓰면 시가 확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법이 들어있는 시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 정도 작품들이 이제 좀 그나마 잘된 작품에 쓰인 직유법이고요. 나머지 직유법은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것을 갖다 놓고 써가지고 읽어도 감흥이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 목련에서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목련입니다. 환하게 핀 목련은 몸살이다. 환절기 고열 같은 것. 아랫목을 뒤집어 쓴 불타는 채원이다. 가련했던 날 오후 같은 환한 꽃이 왠지 나는 좋다. 햇살만 검게 그을려갔다. 봄날이 화사한 것은 마당 한켠에 불 지피는 아궁이 같은 목련나무가 있고 빈솥이 끓여내는 맹물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구법이 조금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16년도에 탈고를 했으니까 2016년 4월에 탈고를 했으니까 2015년 말쯤에 쓴 것 같아요. 이제 목련을 생각하면서 봄이 올 목련을 생각하면서 썼던가 아니면 15년도에 썼다가 뭐 계속 그 다음에 교정 작업을 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직유법 표현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환하게 핀 목련은 몸살이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은유가 되는 거예요. 예, 은유. 그러니까 지구하고 은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몸살 같은 목련 이거는 지구예요. 예.
내가 이제 목련을 얘기하고 싶은데 목련꽃이 뭐냐면 저건 확 폈다가 확 지니까 마치 몸살 같아. 그래서 몸살 같은 목련 하게 되면 이건 직유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게 되면 그냥 내가 뭐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은유가 되거든요. 환하게 핀 목련은 몸살이다. 이거는 이제 은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징은 뭐냐? 상징은 거기 보면 아랫목을 뒤집어 쓴 불타는 체온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환절기 고열 같은 것. 아랫목을 뒤집어 쓴 불타는 체온이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하게 핀 불타는 체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원감점을 빼고 보조관점을 바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원감점을 과연 그게 전달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목련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시가 이제 난해해지는 거예요. 그 시가 만약 난해해지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은 막 쓸 수는 없고요. 예,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야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몸살 같은 목련 이거는 직유법이고 몸살은 목련이다. 목련은 몸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하게 핀 불타는 체온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상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은 좀 어려워가지고요. 나중에 은유를 이제 다 마스터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은유를 너무 잘 쓴다. 저 사람 시는 뭐 괜찮은데 뭐 이런 평을 받고 나면 그때 이제 슬슬 상징을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맨 밑에 보면 빈솥이 끓여내는 맹물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희망이거든요. 근데 이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 희망은 마냥 막 기대하고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긍정적인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희망은 사실 그게 아니라 그 가난했던 그 날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한 희망인데 그때 내가 가진 그 희망은 뭐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관조적인 느낌. 그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만든 것이 빈솥이 끓여내는 맹물 같은 희망. 예. 희망은 희망인데 건더기가 없는 그런 맹물 같은 희망. 그런 것이 그 봄날에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제가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우리가 뭐 직위법을 하든 은유를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시 속에서 얘기하는 그 화자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떻게 읽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희망은 희망인데 마냥 밝은 희망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조적인 그런 희망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달했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읽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 희망을 얘기하고 있구나. 전에 얘기했죠. 나는 A를 얘기하고 싶은데 읽는 사람이 그걸 읽고 B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이제 B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를 얘기하고 싶고 A를 읽는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싶으면 그 A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그 어휘를 여러분들이 계속 사색하고 계속 연구하고 탐색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직위법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게 은유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은유로 내가 그렇게 많이 잘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상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지금부터 멋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 그래 나는 상징을 써야지 하면서 막 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는 쓰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쓰여질 때까지 나는 시를 읽고 시를 공부하고 문학작품을 읽고 평론을 읽고 철학서적을 읽고 내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사색하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에너지를 계속 쌓다가 어느 순간에 발화된다. 그게 바로 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등단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빨리 작품을 만들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또 시를 공부하는 가운데 그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작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온표님의 낙판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 심화에 추천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인데요. 그 밑부분에 보면 서강에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강물 속에 서 있는 낙판은 하루 종일 물고기 생명을 잡아 올린 낚시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꾸부정한 아버지 뒷모습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지구법을 좀 풀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판이라는 게 이제 낚시판인데 그 물가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끔 보조대를 설치한 거, 그걸 이제 낙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낙판은 설치하면 안 된대요. 저는 이제 민물 낚시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반칙이라는 거죠. 예, 낙판을 설치하는 게. 근데 보통 낚시꾼들이 낙판을 놓고서 좀 더 물에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낙판을 놓고 낚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제 화자가 낚시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강물 속에 있는 낙판을 보니까 그게 뭐 같냐면 낚시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낚시꾼은 아들이죠. 예, 화자 본인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꾸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같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짧게 쓴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뒷모습 같은 낙판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이거를 직위법으로 조금 풀어 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원관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하는 게 이제 직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위법으로 접근해서 시를 쓰되 그 직위하는 그 방법이 너무 일반적인 거는 좀 피하고 여러분들이 써놓고 봤을 때 너무 식상한 표현이거나 감흥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뇌하고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조금 더 신선한 새로운 형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색을 통해서 보조관념, 표현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쓰게 되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직위법에 관한 얘기를 마쳤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내신 작품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순희 선생님의 저녁이란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녁. 임신한 호박꽃 새댁. 초저녁만 되면 나른한 게 잠이 와요. 네, 이렇게 호박, 예쁘게 생긴 호박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이 작품을 보니까 제목을 이제 저녁보다는 초저녁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진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이야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호박이 마치 임신한 임산부처럼 보이고, 또 임산부들이 이제 나른나른 잠이 오니까, 그래서 초저녁만 되면 나른한 게 잠이 와요, 이런 표현보다는 뭐 초저녁에 잠들어 버렸어요. 예, 초저녁에 잠들어 버렸어요 하고 뒤에 뭔가가 이제 조금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문주란이라는 작품인데요.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이 되게 이쁩니다. 그렇죠? 이쁘게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분수 같아요. 그렇죠? 분수처럼 물줄기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제목을 그냥 분수로 하면 또 어떨까? 예. 왜 그러냐면 뭐 이게 꽃 사진이 있으니까 뭐 제목을 분수로 하는 것도 좋게 보이고요. 시도 좋았던 것 같아요. 8개의 하얀 분수가 달궈진 여름을 시원하게 뿜어내고 있다. 그렇죠? 보이는 거는 우리가 문주란이라는 이런 꽃이지만 이거를 분수로 표현해 갖고 또 분수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그냥 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름을 뿜어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요. 그 다음 작품은 서은아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이제 붉게 물든 노을이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6줄이 돼버렸어. 뭐 5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디카시 협회나 디카시에서 규정으로 5줄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5줄은 지켜야 돼요. 예. 5줄보다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5줄보다 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락도 될 수 있어요. 탈락도. 그래서 전쟁, 서은아, 낮과 밤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이곳은 피가 난무하는 전쟁터. 머지않아 그들의 창백한 영혼들이 떠올라 밤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진이 일단 멋있게 잘 나오신 것 같고요. 붉은 노을이니까 사진만 보면은 뭐 노을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풍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전쟁 이야기를 하신 건데 보면 낮과 밤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이곳은 피가 난무하는 전쟁터. 해서 전쟁이란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낮과 밤의 전쟁, 빛과 어둠의 뭐 싸움터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이곳은 피가 난무하는 전쟁터. 그래서 이곳은 저곳은 이런 표현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피가 난무하는 뭐 전쟁은 계속 나왔으니까 피가 난무하는 시간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하고 동양하고 이제 글 쓰는 패턴이 다른데요. 서양 문학에서는 글을 쓸 때 그 지칭하는 단어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보면 뭐 어린 왕자가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안 나와요. 왕자는 또 계속 바뀌어요. 말이.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지칭하지만 그 어린 왕자를 지칭하는 그 언어가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양에서 표현한 어떤 그 문학이고 우리는 또 안 그래요. 우리는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홍길동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전쟁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씩 돌려서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머지않아 그들의 창백한 영혼, 이 그들의 창백한 영혼, 그들도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보는 게 이 사람들이니까 낮과 밤이나 빛과 어둠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것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창백한 영혼들이 떠올라 밤하늘을 빛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끝이 너무 이렇게 밍숭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밋밋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첫 문장은 신이 내린다고 하고요. 마지막 문장은 땀이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의 첫 문장은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첫 문장은. 그러니까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문장이 만들어져서 시가 전개됐다고 하면 마지막 문장은요, 고뇌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거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낮과 밤, 빛과 어둠의 전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창백한 영혼들이 떠올라 밝게 비추면, 그렇죠? 밤이니까 이제 별이 떠서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밝게 비추면 뭐뭐뭐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그거는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고 짜내시고 마무리 매듭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성님의 앵두나무. 사진을 보니까요, 빨간 그 앵두가 이렇게 막 열렸어요. 근데 연초록잎도 아주 이쁘고요. 거기 이제 빨간 게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만 보면 열매이니까 열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빨간 보석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은성님은 지금 보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앵두나무. 새큼한 앵두알 연그는 시간. 나물 묻히는 손 아래로 애정 담긴 소근거림 속으로 무언가 끄적거리는 연필 위로 작지만 빨간 내 보석들 달려있네. 자, 이렇게 끝맺었는데요. 앵두를 보석이라고 표현해서 잘 쓰신 것 같아요. 사진도 이쁘고요. 근데 이제 좀 사진이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앵두를 조금 더 잡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이 상태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손을 본다고 하면, 보석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사파이어, 빨간 사파이어. 사파이어가 빨간색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보석도 괜찮지만 조금 더 구체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맨 마지막 줄에 작지만 빨간 내 보석들. 작지만 빨간 내 보석들. 내나 나나 너나 뭐 이런 거는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어에서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공감이 이렇게 한창 진행이 되다가 내나 나나 뭐 이런 그들이나 이런 지시어가 딱 들어가게 되면 범위가 확 줄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써주시면 되고, 작지만 빨간도 사실은 그냥 빨간만 해도 될 거예요. 빨간 보석들이 달려있네보다는 뭐 달린다. 그래서 딱 멘트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뭐 하리, 뭐뭐 네, 뭐 이런 것보다는 뭐뭐 다로 끝나는 게 더 명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명확하게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쓰신 것 같고요. 사진도 괜찮습니다. 녹색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진 기법도 사실은 우리가 렌즈를 사용하거나 뭐 우리가 포토샵이 가능하시면 포토샵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색감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약간 빨간색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신님의 황혼입니다. 황혼은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도 느끼다시피 황혼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겠구나 뭐 이렇게 느낌이 바로 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 높은 곳을 향해 내달리던 청춘. 열정은 아름다웠으나 푸른 청춘 지나간 자리도 고즈넉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황혼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가끔 이제 시를 봐달라고 이렇게 보내오면 제가 이제 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괜찮은데 그 시가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평온하다는 거죠. 일상적인 거.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도 보면 황혼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이야기를 너무 일반적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무난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화자가 얘기하는 황혼이나 내가 느끼는 그런 황혼이나 비슷하니까 감흥이 이제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황혼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더 구체화하고 더 내 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고 어휘를 더 짜내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열정은 아름다웠으나 이런 거는 사실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푸른 청춘 지나간 자리도, 그냥 푸른 청춘 이것도 굳이 안 넣어도 그냥 지나간 자리도 고즈넉이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데 너무 뭐 열정으로 아름다웠으나 푸른 청춘 지나간 자리도 뭐 고즈넉이 아름답다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짧게 하늘 높은 곳을 향해 내달리던 청춘 지나간 자리도 고즈넉이 아름답다, 뭐 아름다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시 쓸 때는 새롭게 항상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시인이 화자가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으면 감동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어떤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난 이런 걸 느꼈어. 그럼 이거를 표현해야 돼. 근데 그 표현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걸 갖다 놓으면 구체화되지가 않는 거죠.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시를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고 읽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건 B가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A란 거에 맞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A란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써놓고 보니까 B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나한테 더 이상의 새로운 어휘가 없고 새로운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A를 A로 표현을 못하고 B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그걸 B로 읽어버리니까 그럼 그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반적인 거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줄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새로운 표현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망초라는 게 있어요. 개망초. 예. 개망초꽃이 참 이쁘죠. 예. 얼마 전에 작년엔가 어떤 분이 시집을 냈는데 그때 시집 제목이 뭐 개망초 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개망초 저한테도 좀 친근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밤 하늘에 뿌려진 은하수에게 땅 위에 뿌려진 은하수가 안녕하세요 한다. 예, 간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개망초 꽃도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밤하늘에 뜬 별같, 그러니까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떠 있고 땅에는 개망초가 쫙 있는데 개망초 꽃말이 안녕하세요니까 이것도 잘 연결하신 것 같아요. 땅에 뿌려진 은하수가 안녕하세요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꽃에 대한 이미지, 사진에 대한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뿌려진 이제 계속 반복이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피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밤하늘에 뿌려진 은하수에게 땅 위에 펼쳐진 은하수가 안녕하세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이 더 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러 뒷가시를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그 시를 쓴다는 거에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뭔가 조금 더 새로운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시인들은 고민하고 사색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사전도 계속 찾아보셔야 되고 이런 거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예, 내가 뭔가를 쓸 때 그때 찾으면 못 찾아요. 예, 어떤 시인은 시를 쓸 때 다른 시집을 막 뒤집니다. 뒤져갖고 여기서 좋은 거 한 구절 따고 또 다른 시집에서 막 시를 찾아서 또 거기서 또 한 소절 따와갖고 또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고 평소에 어휘를 쌓아놓고 뭔가를 해놓는 거죠. 그렇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그게 나와야 그게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디카시를 한번 보면 원래 이제 저도 이제 디카시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제 글 쓰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 디카시라는 걸 채택을 한 거고요. 저도 뭐 시 쓸 시간도 없다 보니까 디카시 쓸 시간도 딱히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숙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저녁이었잖아요. 저녁. 그래서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 또 나에게 주는 의미 그런 걸 생각하고 쓴 시인데요. 저는 이제 저녁을 퍼즐로 봤어요. 퍼즐. 우리가 이제 그림 퍼즐 맞추듯이 그림을 다 맞추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급한 출근길이 파닥거립니다. 나른한 식후의 충곤증으로 하루가 졸립니다. 허기진 오후를 카페인으로 채우고 하루를 다 맞춰갑니다. 저녁이 다가와 참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사실은 저의 일상이에요. 예. 아침이 이제 출근을 안 하다가 이제 송산도서관에 이제 출근을 하니까 출근 안 할 때는 뭐 일어나는 거는 뭐 비슷합니다.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출근을 안 하니까 편하죠. 예. 뭐 바로 씻지 않아도 되고 나갈 일 없으면 좀 천천히 씻어도 되고 마음도 편하고 편하죠. 근데 출근을 하다 보면 바쁘죠. 뭐 이런 씻어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하면 진짜 막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면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노른하죠. 예. 그것도 뭐 졸립기도 하고 또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으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가 졸리죠. 예. 하루 내내 졸립니다. 또 오후가 되면 허기가 지죠. 근데 허기가 지면 우리가 보통 커피 같은 걸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인으로 오후를 채운다. 그래서 하루가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저녁이 와서 참 다행이다. 저녁이 와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에게 이제 저녁이란 시간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 계속 낮이거나 계속 아침이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어디를 다녀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막 하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이 오니까 이제 내가 일할 곳으로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을 이제 담은 건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할머니들 이야기에서 따온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밭일을 하신단 말이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밤이 안 오면 계속 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밤이 와야 어두우니까 이제 밭에서 일을 못 하니까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집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쉬게 되니까 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서 이분에게 밤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쉼이 아니라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 이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녁이 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디카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일단 박수빈 교수님이 오셔서 사진과 디카시의 공통점, 이미지다. 사진도 이미지고 시라는 것도 이미지다.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디카시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말을 들었고요. 오늘 에세이에 대한 얘기 또 시 쓰는 가장 쉬운 방법, 직유법. 하지만 이 직유법을 너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간단한 표현, 식상한 표현으로 쓰면 오히려 시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직유법을 조금 더 가다듬고 새롭고
신박하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것이 직유법이 곧 운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직유법에서 운유가 나오고 운유에서 상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유법도 있으니까 직유법을 쓰되 조금 더 세련되게 참신하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또 직유법을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운유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보면 초기 때 썼던 것들은 이제 직유법을 이렇게 쓰면서 썼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은유로 이제 넘어가서 운유법을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주제.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을 쓸까? 이제 디카시인데요. 아까 우리 박수빈 교수님이 이제 신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발, 발, 이런 이야기로, 구두, 이런 이야기로 한번 디카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작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 작품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끔 보조관념도 새로운 거, 신선한 거를 갖고 와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읽는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하게끔 시를 한번 써보자 라는 게 이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니까요, 열심히 작품을 해서 또 보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은정 작가, 소설가이면서 에세이 수필가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초대 손님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